예, 오늘 추운 날씨에 와서 진술해 주신 세 분께 모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재영 교수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교육 혁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사람들이 다 생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교육 혁신이 안 일어난 이유는 우리 유아교육부터 초중고등학교까지의 교육이 대학 입시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학 입시 제도를 바꾸지 않고 교육 혁신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 의견부터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사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교육에 두 가지 요구가 있는데 하나는 이 경쟁 사회에서의 서열을 똑바로 매겨달라라는 요구. 이 요구가 저는 공정성 프레임이라고 생각하는데 공정하게 서열을 가려달라 하는 요구와 미래 사회가 변하고 있는데 이대로 되겠냐 하는 이 두 가지의 상반된 요구 속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부 변화를 위한 노력을 하다 보면 서열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제도가 번번이 실패하는 사례를 우리가 많이 봐왔고 그 핵심이 대학 입시 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대학 입시 제도가 현재 3년 예고제를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한 6년 전에 예고하고 이걸 법제화해서 바꾸지 못하도록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래서 좀 더 안정적인 대입 제도의 변화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중고등학교 교육이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해줘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대입 제도가 크게 10여 차례 이상 변해왔고 매년 세부적인 제도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만으로도 교육 제도가 피로감에 쌓여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대입 제도가 가장 중요한 이 걸림돌이 또는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동의합니다. 예, 더 여쭤볼 게 많이 있는데 이제 질문할 게 많아서 다음 주제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더 자세한 건 제가 정 교수님한테 별도로 여쭤볼 거고요. 지금 이제 우리 모든 평가가 지식을 얼만큼 이제 머릿속에 잘 갖고 있느냐를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근데 이런 평가보다는 지금 같은 사회에서는 얼마만큼 지식을 잘 찾아내고 그다음에 협력을 잘 얻어내는가 하는 거로 이제 평가 체제가 바뀌어야 된다 하는 얘기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교육을 할 때 뭐 협업 한다든지 팀플레이 하는 거를 일종의 과제를 수행하는 걸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의 교육 제도에서도 이런 것들이 일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게 전면적으로 도입이 안 되는 이유가 있다고 보시는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바로 평가라고 할 수 있는데 교육 분야에서 평가가 안 바뀌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저는 평가의 방식이 제가 볼 땐 두 가지의 큰 분류로 나눠볼 수 있는데 과거의 지식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이걸 다시 재생해낼 수 있느냐 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우리가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반면에 이 아이가 얼마나 창의적이냐 미래지향적이냐 하는 이런 분야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불분명합니다. 객관적으로 공정성 있게 평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사회적으로 요구는 공정한 서열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이고 불분명한 준거가 불분명한 창의성이나 이런 평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은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평가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대입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이런 미래지향적인 평가가 현장에서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실제 적용 과정에서의 반대가 너무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짧게 여쭤볼게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교육을 하면 꼭 학위를 주거나 무슨 교육받은 거를 이렇게 신분을 표시하는 대졸자 신분, 이렇게 석사, 박사 이런 걸로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재교육하는 것도 사실은 나노 디그리 이런 디그리를 주는 걸로 나와 있어서 그런 것들은 조금 깨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그냥 코멘트였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최영섭 연구위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마 이제 처음에 말씀 주실 때 너무 일자리에 대한 걱정이 이제 지나친 거 아닌가. 아마 기술적인 거 외에 사회경제적인 요건을 잘 반영을 하면 지나친 우려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이제
이렇게 좀 지양해야 한다 하는 그런 의견을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 고용보험제도 강화라든지 사회안전망 강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견 주신 거는 다 공감을 합니다. 근데 그 두 분, 허 위원님하고 최 위원님 두 분 다 말씀을 주셨지만 그 독일의 경우처럼 사실은 노사나 이런 데가 이제 서로 신뢰관계가 있어야 서로 이제 타협을 해가면서 이게 앞으로의 변화하는 것이 나를 이렇게 잘라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생해서 나갈 수 있는 거다. 이런 신뢰관계를 줘야 되는데 실질적인 그런 방안을 혹시 갖고 계신 게 있으면 좀 얘기를. 그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한국과 독일의 사회적인 여건 그리고 노사의 스탠스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사회에 바로 구현해낼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긴 기간이 될 것이다. 다만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나 그렇게 긴 길을 갈 때 우리가 견지해야 할 원칙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사회적으로 공감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 외국의 혁신 사례를 우리가 모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이 중심이 되고 그리고 근로자들은 그것을 빠르게 구현해내기만 하면 되는, 그래서 동원의 대상이 되는. 근데 앞으로는 아마도 그런 식으로 가져가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미국 같은 경우는 노동 배제적 혁신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테슬라도 그렇고 아마존도 그렇고. 왜냐하면 거기는 미국 시장을, 국내 시장을 보고 하는 게 아니고 글로벌 마켓을 보고 이제 하는 거고요. 그런 경우에는 소수의 R&D 그 우수한 인적자원들이 혁신적 아이디어를 내고 그것으로부터 뭐 전체 시장을 이제 잡겠다, 뭐 이런 구조가 가능한데, 한국의 경우는 제가 봤을 때 그런 것은 불가능하고, 한국에 있는 모든 사회 성원들이 혁신에 대해서 그야말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누구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 모두를 좀 더 낫게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추진이 돼야 된다. 그리고 그러한 관점에서 기업에 대해서도 단기적으로는 예컨대 혁신을 위해서 사람을 뭐 이렇게 좀 잘라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러한 것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우리 사회의 혁신을 가로막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시키고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차제의 그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우리나라 중소기업 정책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혁신을 가로막는 굉장히 중요한 걸림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 중소기업에 인력 지원을 해주는데, 이것은 중소기업에 인력 지원을 해주는 것은 중소기업을 항상 기업 생태계 내에서 약자로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력 문제로 중소기업의 애로 해소 차원에서 이제 접근을 합니다. 근데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대해서는 약자입니다. 하지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강자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게 인력 지원을 해줬을 때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여전히 최저임금 수준에서 일을 하지만 중소기업 사장님은 뭐 이런 표현을 드려서 못합니다만 뭐 벤츠 타고 다니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면 사실 정부가 중소기업 인력 지원 정책을 할 때 이런 중소기업의 이중적 성격을 고려한다면 중소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인력 지원을 해줄 테니 대신 중소기업에 계신 사장님도 근로자들의 복지라든지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야말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주와 중소기업 근로자가 혁신을 통해서 같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인 사례로 보여주신다면 앞으로 그 의원님 말씀하셨던 우리나라에서의 노사에서의 극심한 대립이라고 하는 것들이 차츰차츰 줄어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경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